The Boromai was originally called too ambitious for its own good. Today, it's recognized as an extremely well-developed aircraft with the potential to conquer the international defense market, proving once and for all that slow and steady does win the race.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초음수 전투기 KF-1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출고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2개월 뒤면 실제 하늘을 지키게 될 KF-11을 만나게 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개발 기간만 10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었던 만큼 과연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죠. 일부에서는 결국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서도 수십 대 단위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외신들 역시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KF-21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개발 속도, 생산 방식, 시험 관리, 그리고 수출 전략까지 기존 방산 강국들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방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 이야기를 넘어 KF-21 보라매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과정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7월 15일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를 방문한 것인데요. 겉으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M 제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또 다른 의미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말레이시아 대표가 카이 측으로부터 KF-21 보람의 모형을 전달받고 실제 수출 가능성까지 논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KF-21 약 30대 규모의 제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욱 관심을 끈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사천 공장 내부의 생산 모습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자가 촬영한 사진 속에서는 KF-21과 FA-50 동체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었고 실제 국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생산 라인에는 KF-21 약 20대와 FA-50 약 30대, 총 50대에 가까운 항공기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50대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전투기는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각각의 부품은 정확한 순서와 위치에 맞춰 결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 전자계통, 유압계통, 엔진, 레이더, 무장 통합까지 수많은 시스템이 단계별 검증을 통과해야 하죠.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생산 과정 자체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이 복잡한 기체를 현재 한 달에 최대 2대 수준으로 완성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공장 확장을 통해 월 4대에서 6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산량 때문이 아닌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빠른 생산 속도와 안정적인 납기 능력이 앞으로 KF-21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생산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일정 지연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몇 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이 처음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때문에 설계를 아예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전 세계 여느 전투기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은 6대의 비행 시제기와 2대의 구조 시험용 기체를 투입해 총 1600회가 넘는 비행 시험을 진행하면서 검증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초음속 돌파부터 고고도와 저고도 비행, 급기동, 공중 구뷰, A사 레이더 연동, 공대공 미사일 발사, 야간 비행, 악천후 시험까지 시제기 6대가 너덜해질 정도로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전투기 시험 과정은 완벽한 기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단계라는 의미죠. 하지만 KF-21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제기 추락이나 중대한 기체 손실은 물론 설계 변경이나 구조적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완벽한 무사고 비행을 끝냈습니다. 심지어 시험 일정은 계획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완료되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오류, 진동 문제, 센서 통합 실패 등으로 수년씩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오히려 목표보다 빠르게 시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개발 관리 능력까지 보여준
이뤄진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은 단순히 비행 기술만이 아니었는데 그 배경에는 비행장이 아닌 컴퓨터 안에서 먼저 시작된 새로운 개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반전이죠. 개발 시간 1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복잡한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설계, 생산, 시험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었던 3D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카이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기존 전투기 개발 방식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기존 방식에는 설계팀, 생산팀, 시험팀이 각각 다른 도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이 생산 현장에 늦게 전달되거나 시험팀이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결국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설계를 수정하고 생산 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또 엄청 시간을 지연시키죠. 특히 1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KF-21 개발을 완료해야 했던 카이에게는 이런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카이는 기존의 개발 흐름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단 하나의 디지털 고리로 연결하는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정보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은 카이가 이 체계를 추진한 다음 해인 2018년 미국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시 카이 기술진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방향이 미래항공 산업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KF-21 한 대에는 약 5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이가 구축한 이 3D 디지털 시스템은 작은 부품 하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일례로 작은 와셔 하나라도 무게와 재질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입력된 정보는 전체 개발 부서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가 실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먼저 막아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 그 자체에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크레인의 위치, 조립 설비의 간격, 대형 부품이 이동하는 경로, 작업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까지 1대1 크기로 검토하고 배치했죠. 이러한 미친 시스템으로 완성된 KF-21의 안전성은 실제 하늘에서 진행된 시험 과정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카이의 주영친 디지털 팀장은 KF-21 시제기 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설 때부터 100% 성공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다고 밝혔죠. 이에 F-22와 F-35 제조사로 알려진 미국 로키드 마틴 역시 지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열린 디지털 기술 교류회에서 KF-21의 3D 디지털 시스템을 확인한 뒤 이게 진짜 실제 개발 사업에 적용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되물으면서 아직 자기들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놀라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재 해외 160만 분석 유튜버인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KF-21이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작된 KF-21이 이제는 현대 전투기 시장의 주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라매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야심찬 사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전투기는 극도로 잘 개발된 기체이자 국제 방산 시장을 석권할 잠재력을 갖춘 기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느려도 꾸준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KF-21 사업은 2010년 4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공식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추되 장시간 장거리 순찰 임무에 더 적합한 신뢰성 높은 다목적 전투기 개발, 전력 강화를 위해 쉽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전투기 제작, 세월이 지나도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장성 유지, 해외에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성 갖춘 상품 제작, 이것이 보라매가 달성해야 할 4가지 목표였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라매는 동시대에 유행하던 다른 대부분의 전투기 설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은 필요했지만 이것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공중 순찰 전투기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라팔,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는 우수하지만 F-22나 F-35 라이트닝2 수준까지는 아닌 스텔스 성능을 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극단적인 스텔스는 순찰 임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정비 비용과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시작될 무렵 보라매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약 65%는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35의 기체 형상에 대한 풍동 시험을 거친 후 디자이너들은 보라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의 약 87%를 이미 확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한국이
이 추가로 개발하거나 확보해야 했던 나머지 기술에는 라디오 자밍,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하면서도 감지되기는 어려운 A사 레이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멧 착용 표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록히드 마틴과 거래를 맺었습니다. F-35 4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기술 이전을 블록하는 바람에 한국이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항목들도 생겼지만 기술적 공백의 대부분은 록히드 마틴을 통해 메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기체 형상이었습니다. KF-21과 F-21을 나란히 놓아두면 두 전투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매는 크기 면에서는 F-35에 더 가깝지만 그 외형은 F-22, 더 정확히는 향후 F-22로 발전하게 되는 YF-22 프로토타입과 훨씬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F-22와의 요구 조건 공통성 때문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높은 기동성과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요구합니다. 이 F-22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한계가 정해져 있고 수많은 복합적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디자인은 언제나 하나로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F-22는 항공기 설계의 정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매우 유사한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적의 레이더파를 굴절시키도록 기울어진 수직 이착륙 경사 안테나, 수직 꼬리 날개를 갖추고 있으며 날개와 동체가 일체화된 블렌디드 윙바디 형상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기체의 연관성을 확실히 느끼는 부분은 바로 공기 흡입구입니다. 보라매와 랩터는 모두 다이버터리스 초음속 공기 흡입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F-35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적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DSI 공기 흡입구는 공기 역학적 손실 없이 엔진에 안정적인 공기를 공급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항공기가 공기 중을 고속으로 이동할 때 동체 표면을 따라 소위 경계층이라 불리는 공기층이 형성됩니다. 항공기가 빨라질수록 이 경계층은 더 두꺼워집니다. 이 두꺼워진 경계층 공기가 공기 흡입구로 그대로 들어가면 기류 난류 및 기체 난류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흡입구들은 빨아들여 배출하는 흡입 시스템을 쓰거나 흡입구와 동체 사이에 금속 플레이트를 세워 경계층 공기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무겁고 스플리터 플레이트는 공기 역학적으로도 불리한 선택입니다. 경계층 문제 외에 초음속 항공기가 직면하는 두 번째 거대한 난관은 바로 동압입니다. 고속 비행 시 흡입구는 공기를 압축해야 하는데 형상을 통해 충격파를 발생시켜 이를 수행합니다. F-22와 KF-21 보라매 DSI 공기 흡입구는 동체 숄더 부분에 고정되어 있으며 흡입구 상단 모서리가 초음속 비행 시 적절한 공기 압력을 유지해주는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경계층 처리와 관련해 두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는 동체 사이에 약간의 미세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경계층 분리기 또는 스플리터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격을 통해 경계층 공기는 흡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며 압력 조절 메커니즘과 결합되어 쌍발 엔진 내부의 공기압을 최적화합니다. 덕분에 F-22는 마하 2.25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KF-21은 이보다 약간 느릴 뿐입니다. 무겁고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전통적인 흡입구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이러한 공기 흡입구 형상에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스텔스입니다. 이 형상은 레이더에 엔진 팬 블레이드가 노출되는 것을 줄여주는데 이는 F-22 설계 단계에서 극도로 중요했던 요소이며 KF-21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보라매와 랩터의 공기 흡입구, 테두리, 날개, 꼬리 날개, 노즐 가장자리는 모두 후퇴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의 각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들이 레이더파를 송신기로 다시 반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각도 덕분에 레이더파는 수신기 반대 방향으로 산란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표면이 동일한 입사각을 갖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피크가 매우 특정 방향으로만 집중되어 전반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의 피 탐지율을 크게 낮춰줍니다. 공기 흡입구 외에도 보라매는 어디서부터 날개이고 어디서부터 동체인지 구분하기 힘든 통합형 날개, 동체 구조를 사용하며 조종석과 배기 노즐의 유선형 처리를 통해 레이더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KF-21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F-16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스텔스성이 우수하면서도 향후 새로운 항공 전자 장비, 전자 전체계, 센서류와 함께 내부 무장창을 개조해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기존의 4세대 플랫폼들은 이미 내부 공간이 꽉 차 있어 신형 장비를 외부에만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산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또 다른 국가인 터키와 비교
비교해본다면 한국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터키의 TAI-칸 전투기는 완성되려면 아직 까마득합니다. 대형 항공기 개발 사업을 한 번도 완수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칸이 훌륭한 전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예정이기에 당장 그 진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 보라매는 2026년 중에 실전 배치에 들어가므로 두 사업 중 단연 훨씬 효율적인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잠재적 구매국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해외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라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자면 두 전투기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겨우 첫 번째 칸 기체를 도입할 2030년 무렵이면 한국은 이미 약 100대에 달하는 KF-21 기단을 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결코 해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과욕 대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실용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어 자국 공군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외 구매국들에게도 매력적인 기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블록 3 보라매의 변형 파생형 3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복자형 기반의 전자전 전용기, F-35에 필적하는 무장 능력을 갖춘 전용 전격 타격 전투기,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 제작되는 수출 전용 파생형, 물론 보라매는 함재기 KF-21M 버전으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함상 이착륙 안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날개 면적을 20% 넓히고 항공모함 경납고에 탑재할 수 있도록 날개가 접히는 폴딩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한 단거리 이륙 및 강제 착륙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보라매의 모든 3가지 블록은 플랫폼의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극도로 뛰어난 확장성과 개조 용이성을 자랑합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라매는 새로운 센서 체계, 무장, 소프트웨어를 아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대대적인 기체 개조 없이도 수십 년간 실전에서 최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운용 중단 시간만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 표준에 맞춰 개발된 보라매의 소프트웨어 덕분이며 구매국들은 거대한 시스템 변경 없이도 자국의 고유 시스템과 무장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아키텍처를 고수하는 대부분의 경쟁 기종들과 달리 보라매는 비나토 및 비한국산 부품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몇 안 되는 나토 우방국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보라매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전투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프로그래밍 없이 부품 하나를 빼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다른 경쟁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비행 유지비가 극도로 저렴합니다. 미국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F-35를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운용 및 지원 비용을 포함해 약 5만 달러, 약 6,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과거엔 훨씬 높았다가 최근에야 겨우 안정을 찾은 수치입니다. F-16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비행시간당 약 25,000달러의 부담을 주며 F-22는 비행시간당 무려 10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주요 방산 및 민항기 개발사들과 협력하는 항공우주 컨설턴트 리차드 아블라피아에 따르면 보라매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2만 달러, 약 2,7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비행시간당 약 6만 달러가 드는 다국적 유럽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훨씬 저렴한 운용 비용으로 더 우수한 다목적 전투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듈식 설계와 가능한 한 많은 기술을 수입해 활용하겠다는 한국의 명석한 결정 덕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IA 이는 단 2년 만에 지상 시험용 2대를 포함한 총 8대의 시제기를 출고하여 테스트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매의 6대 비행 시제기들은 첫 양상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총 2200회의 비행시험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비행시험들은 저속 저고도 비행부터 초음속 비행, 야간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 고공격각 비행, 편대 비행, 그리고 폭우와 빙결 조건이 포함된 극단적 환경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 시점을 기준으로 이 시제기들은 단 한 건의 사고나 인시던트 없이 16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항공 역사상 극히 드물고 사실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할지라도 테스트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기술적 문제나 걸림돌에 부딪히기 마련이며 그것이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라매는 모든 테스트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비행시험을 통해 수정된 유일한 부분은 엔진 노즐 형상을 평평하게 가공한 것 뿐이었습니다. 특정 비행 조건에서 약간의 진동을 일으켰던 기존의 각도 있는 노즐을 살짝 평평하게 조정한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파헤쳐낼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흠집이나 단점이라고는 한국의 이 방식이 중소규모 국가들이 자국 군대를 무장시키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며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이 되었다는 점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KF-21에 대한 놀라운 평가는 외신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포르탈 오브로니는 KF-21이 아시아의 세력 구도를 바꿀 것인가 4개국 최대 200대 도입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보라매가 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소 4개국 이상에서 최대 200대 규모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량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10년의 도전. 하지만 그 도전을 정면으로 맞선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으로 사천 공장에 불을 밝히며 한계에 도전했던 우리 엔지니어와 현장 기술진의 피땀 눈물이 있었죠. 오늘 영상 이름 모를 수많은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줄평. 한국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 세계가 선을 그으면 한국은 그 선으로 줄넘기를 한다.